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시속 51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독도 남쪽 해상을 지났는데 오후에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지역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은 경상도와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전국적으로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해상으로만 이동했지만 가을 태풍 타파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주택이 물에 잠기고 건물 구조물이 떨어지고 정전이 이어지는 등 부산, 전남, 경남 등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멈춰섰던 항공기와 여객선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또 우리 시간 모레 새벽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평화 외교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궤도를 2번 넘게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게 일본 안전보장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미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선 구도를 뒤바꿀 타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논란이 컸던 명성교회 부자 세습과 관련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최종 논의가 진행됩니다. 통합재판국의 무효 결정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교계 시민단체들이 총회에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오늘 새벽 독도 남쪽 해상을 지나서 시속 51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동해안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에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상으로만 이동을 했지만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온 이번 태풍으로 주택 등이 물에 잠기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랐습니다. 가로수가 뽑히고 약한 건물 구조물이 떨어지는 피해도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먼저 세력이 약화된 태풍 상황 박유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간 강도의 크기가 소형으로 작아진 태풍 타파는 오늘 새벽 3시쯤 독도 남쪽 약 140km 해상을 지났습니다. 이후 시속 50km 속도로 빠르게 북동진하면서 한반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타파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내륙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새벽 1시 1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동해 먼바다와 독도 부근에는 여전히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강풍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타파가 오늘 오전 독도 동쪽 해상을 빠져나간 뒤 오후에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경상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쌀쌀한 가을 날씨가 성큼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밤사이 태풍 타파가 휩쓸고 지나간 부산과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겼고 주택의 지붕이 부서졌으며 26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하루 운항이 통제됐던 항공기와 여객선은 오늘 새벽부터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입구문은 쓰러졌고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풍에 플라스틱 파편이 날아다니고 천장 타일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경북 포항에선 아파트 외벽이 절반 넘게 뜯겼습니다. 떨어진 파편에 뒷유리가 깨진 차량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로변 나무도 도로 표지판도 강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고와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 폭우로 무너진 낡은 주택에 깔려 주민 A씨가 숨지는 등 태풍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지금까지 모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도로 22곳이 침수되고 주택 3곳의 지붕이 파손되는 등 전국에서 시설 111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탓에 어제까지 전국에서 항공기 254편과 여객선 130척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태풍이 약화된 채 빠져나가면서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은 오늘 새벽부터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태풍 타파는 어제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났습니다. 직접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최대 800mm의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도 곳곳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방파제가 버거워 보입니다. 멀리 성산일출봉은 파도가 만든 하얀 포말로 뒤덮였습니다. 6km 들어왔지만 여전히 물바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작물이 키워지던 밭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이 머금은 많은 비가 이곳에 뿌려지며 이 일대는 호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제주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최대 800mm에 육박하는 비를 뿌렸고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40.6m에 이르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건물 태양광 패널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제주시 조천읍의 공사장 폐수도 힘없이 뜯어졌습니다. 시내에서는 불어난 하천에 주차장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제주시 한경면을 시작으로 오후 늦게까지 제주 곳곳에서 3,3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부분 강풍에 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환자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건수만 200건이 넘고 접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태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JTBC 보도국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풍으로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휘날리는 아찔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람에 날아온 구조물이 전선에 걸려 불꽃을 일으킵니다. 공중전화 부스도 넘어져 도로로 밀려갑니다. 깨진 유리창이 주차된 차량 위로 쏟아지고 무너진 담벼락이 인도를 뒤덮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도로로 떨어져 차량이 아슬아슬 비켜가기도 합니다. 거제의 한 박물관은 거센 비바람에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전남 화순에서도 공사장 안전 펜스가 쓰러졌는데 놀란 작업자가 뛰어가 날아가지 않게 밟고 버팁니다. 창원의 한 주택 지붕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날아갔습니다. 곳곳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등이 부러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 지역에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자 건물의 구조물이 뚝 떨어집니다. 떨어진 잔해는 도로 위 차량 사이로 나뒹굽니다. 모델하우스 외벽도 뜯겨 이리저리 휘날립니다. 강한 바람에 도로 반사경은 좌우로 흔들립니다. 바닷가에선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칩니다. 비 피해도 컸습니다. 도로 위로 빗물이 넘치고 일부 하천은 한때 경계 수위까지 올라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또 우리 시간 모레 새벽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평화 외교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뉴욕에서 소식 전해왔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조윤재 주미대사 등이 맞이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나흘간 뉴욕에 머물며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안전보장 요구 등 최근 북한의 공개 발언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 한미 정상이 공조해 분석하며 북미 실무 협상을 준비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는 유엔 총회에서 12번째 연설자로 나섭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이야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정상회담은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가까스로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이번 뉴욕 일정은 온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수혜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일본 정부가 2번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예상을 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응이 늦어진다면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된 데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봤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올해 5월 이후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2차례 이상 있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60km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했고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미사일 발사 지점과 가까운 한국군은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 KN-23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변칙적인 궤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탐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전문가의 주장을 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미국 대선 전국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The conversation, by the way, was absolutely perfect. It was a beautiful, warm, nice conversation. 때론 도청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어떻게 전화로 부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녹음 기록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Well, I don't say anything, but whenever I speak to a foreign leader, I assume there are many people on the line. 민주당은 대화록과 함께 내부 고발자의 고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철되지 않으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hen that may be the only remedy that is co-equal to the evil that conduct represents. And we may very well have crossed the Rubicon here.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의회 차원의 전면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이번 스캔들은 정보 당국자의 내부 고발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바이든 부자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원조 중단을 무기로 썼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거론된 뒷조사 대상은 바이든의 아들 관련 회사 수사 책임자에 대한 해임 압박 의혹입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습니다. 트럼프는 이 바이든 의혹을 부각하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통화록 공개론과 정상들 간 비밀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반대론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 또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걸 내버려두면 미국의 손해가 될 것이다. 유엔 총회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양국 간 긴장 고조는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이견을 해소하는 길을 찾도록 이번 유엔 총회를 기회로 삼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의 긴장이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안보와 미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한일 갈등이 미국의 국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한 영국 유조선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란 정부가 현지 시간 22일에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7월 19일 이 배를 억류한 지 65일 만입니다. 스테나 임페로호가 억류되기 보름 전인
7월 4일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호를 억류했는데요. 이후에 이란이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하면서 보복성이라는 해석도 나왔고 그레이스호는 지난달 18일에 방면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이란의 조치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란 관련 언급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은 사우디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 배후로 이란을 거듭 지목했고 이란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언론에 각각 인터뷰를 하면서 간접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지만 우리 임무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즉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 8시쯤에 추가 속보를 정리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내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국과 러시아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교역 3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국회의원을 불러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난주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수출이 계속 어렵다면서 전망치를 2.1%로 내려잡은 바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을 2.1%로 봤고요. 내년은 이보다 높은 2.3%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내년 전망치는 정부가 본 2.6%, 또 한국은행의 2.5%보다는 낮고 OECD의 전망치와 같습니다. 다음 달 시작이 되는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전 컨설팅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 후보군을 대상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컨설팅 희망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여권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공항에서 발급받는 긴급 여권의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5,000원인데 53,000원으로 대폭 올리는 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여권보다 수수료가 싸서 긴급 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밤을 따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5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밤을 주우러 뒷산에 올랐다가 먼저 내려간다고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이틀 동안 야산을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김해시 남해 고속도로 김해터널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와 6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화물차와 충돌했는데 화물차가 도로 밖 비탈로 추락하면서 운전기사가 숨졌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태풍 예보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대회를 강행하려다 비난 여론에 부딪혀 당일 새벽 긴급하게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구청장이 직접 사과했고 참가비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덕궁 인정전 서쪽 걸레 각사를 둘러보는 특별 관람 프로그램이 다음 달 말까지 운영이 됩니다. 임금을 보좌하려고 궁궐안에 특별히 둔 관청입니다. 전문 해설사의 역사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 한복 축제가 열렸는데요.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한복 뽐내기 대회도 어제 있었고 시상도 진행이 됐습니다. 1919년 10월 27일은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개봉이 된 날입니다. 한국 영화가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 기간에 맞춰서 국제학술 세미나와 광화문 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오늘 민생 현안 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방안들을 논의를 합니다. 복합 쇼핑몰이 무분별하게 입점하는 것에 대한 규제와 대형 유통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소독 작업이 오늘 일제히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상황실을 찾아서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부산 북구 만덕에서 해운대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도시 고속화도로 착공식이 오늘 있습니다. 현재 40분이 걸리는 이 구간 통행 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동대문 제1평화시장에서 불이 나 1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에 잘 타는 옷가지가 쌓여 있는 데다가 창문도 없어서 불을 끄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쉬는 날 새벽에 불이 나서 크게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상인들은 옷이 다 타버렸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뜯겨진 벽으로 깨진 창문 사이로 쉴 새 없이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자욱한 연기가 도심을 뒤덮을 정도로 번지면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불은 어제 새벽 0시 40분쯤 서울 동대문 제1평화시장 3층 의류 매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은 채 16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류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옷가지와 원단 등에 불이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이 불로 상인 2명이 연기를 마셨다가 6층 화장실에서 구조됐습니다. 불꽃 없이 열기만으로 계속 타는 이른바 훈소 상태가 이어진 것도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불이 시작한 매장 3층엔 창문이 없어 열기와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라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로 벽의 알루미늄 패널을 뜯어내며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오늘 전국에 있는 돼지 사육 농장에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7호 태풍 타파가 오늘 새벽 한반도를 빠져나감에 따라 원점에서 대대적인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방제기는 물론 군 제독 차량 등 장비 1000여 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지를 중심으로 농장 주변과 축사, 차량 등에 대해서 집중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이 사실상 허위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검찰에서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했는데 2주간 활동했다는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딸이 장 씨의 인턴 증명서까지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의 딸과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은 교수 자녀끼리 특혜를 주는 이른바 품앗이 인턴 의혹이 불거져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여러 학생이 한 여학생을 출혈이 심할 정도로 폭행했다며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원 답변을 받으려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청원에는 밤사이에 12만 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소셜미디어에서는 노래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맞짱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26일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궁금증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행과 여야 충돌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오늘은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항상 허를 찔르시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에 있어서 이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는 조국 청문회와 또 조국 감사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기에 집중을 할 텐데요. 많은 언론들이 이제 민주당이 조국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할 것이다. 그런데 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자유한국당이 네. 낙마를 목표로 이제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전 좀 생각이 다른 것이 한국당의 목표는 사실은 뭐냐면 조국 장관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이 방어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조국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시기가 점점 늦어질수록 빠져나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칠수록 사실 민주당의 스텝은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조국 장관 문제를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에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낙마를 한다. 뭐 이제 이런 부분보다도 이게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얘기를 여태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네. 방어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런 쪽이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스텝이 꼬이게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번 국회는 조국 국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민생과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블랙홀 네. 그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음. 지금 뭐냐면 본인들이 해놓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또 그걸 잘 방어할 수 있느냐. 그게 민생 얘기 갑자기 얘기 나오면 사실은 본인들이 한 얘기와 민생 얘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블랙홀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면 그럼요. 여기에서 점점 벗어나기가 스텝은 쉽지 않을 꼬이는 것이다. 거죠.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 뭐 조국 장관 관련이 국회에서 뭐 쟁점이 될 거예요. 안 네.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참 답답한 게 그래서 이 조국 장관 관련 이슈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결말이 나겠죠. 근데 국회가 지금 이제 법안이 통과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이제 여야 간의 쟁점적인 것들, 네. 쟁점 법안 아닌 것들도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도 여야의 그 정쟁, 이른바 정쟁 요소 때문에 통과한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20대 국회가 거의 뭐 역대 국회 중에서 최악의 국회라고들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법안 통과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의 만여 건의 법안들이 계류가 돼 있는데 이번 제 기대입니다만 조국 장관 관련 이슈야 뭐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나올 수가 없고. 근데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여야 간의 이해가 엇갈리지 않는 것들, 비쟁점 법안들은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이 국정감사가 지금 각 상임위가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기관을 다 소관부처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사모펀드나 뭐 펀드 관련은 뭐 정무위원회 소관 아니겠어요? 금융위원회 관련이니까. 입학에 관련된 거, 그러면 교육위원회고, 또 청와대 관련 운영위원회, 법사위 다 이제 관련되고,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분야, 외교통일 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이게 네 가지 나눠 있는데 네. 지금 외교통일 안보 이외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조국 관련 이슈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민주당은 무조건 민생이 치중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한국당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시키되 그걸 집중시키지 말라고 할 도리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긴 하되 민생이나 비쟁점 법안들을 좀 이제 제1야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조국 관련 이슈를 좀 해나간다. 말하자면 이게 글쎄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 투 트랙으로 하는 걸 좀 여야 원내대표가 좀 합의를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정기국회 내내 이 조국 장관 관련 이슈 가지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민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를 기준으로 말이죠.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을 살펴보니까 29.1% 역대 최악의 최저의 법안 처리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민생 방치 국회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신 교수님? 우리 최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이제 어떤 예를 들면 20대 국회 시작할 때, 네. 19대 국회 시작할 때 이 언론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맨날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 국회 말 되면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 나올 거 뻔한데 그 매번 반복된 얘기거든요. 근데 뭐 이거 또 시작이라고 뭐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러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이거 내가 볼 때 최악의 국회다. 그러면은 이제 기자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처음인데. 네.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번에 그래도 정치신이 많이 왔으니까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속마음은 최악의 국회는 항상 갱신되거든요. 우리나라는 19대 때도 최악의 국회였고 20대도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요. 18대도 최악이었어요. 계속 최악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전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전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 컨베이어 벨트의 원료만 바꾸면 뭐합니까? 이 벨트 공정 과정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불량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바꾸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 바꿔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만 바꾸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바꾸면 뭐가 어떻게 된다. 네. 근데 20대 국회도 역시 사람 바꿔도 별 볼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 또 증명이 된 거니까 계속 매번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최악의 국회라는 얘기를 다음번 국회에서 듣지 않게 하려면 좀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총선을 앞둔 국회는요 항상 그랬어요. 예전에도 뭐냐면 민생이다 뭐다 뭐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선거에 앞두고 자신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느냐 이 생각만 가지고 여야가 모두 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민생하지만 몸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전국 주도권 잡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결론이 별 볼 일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국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좋은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더 좀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만 그럼요.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럼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렇다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최 교수님,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기록, 이번에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거의 매번 갱신하죠. 네. 그리고 대개 이제 물갈이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아까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아마 시스템이라는 게 공천에 관련된 걸 거예요. 아마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자기 생각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의 국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그렇게 프레임화돼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조국 이슈가 지금 2달째 블랙홀인데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대정부 질문이 이제 곧 시작되고 26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생은 민생대로 좀 해야죠. 저도 정말로 이제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한다 한들 여야가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만 최소한도 법안을 통과시켜라. 지금 말씀처럼 29.6%, 30%에 육박하니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이 최악의 국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아주 이제 거대한 블랙홀이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자신들의 얘기만 할 게 아니고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그 부분은 하긴 하되 다시 강조합니다만 법안에 관련된 거, 민생에 관련된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통과가 안 돼서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 거 빨리 통과시키자 이거예요. 그건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이미 다 돼 있는 것들이고 그런 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들끼리 본격적으로 싸우든지 말든지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합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100%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 다음 국회가 갱신하지 못할 정도의 최악의 국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에 앞서서 시스템 못지않게 사람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 거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너무 아니오를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물갈이 비율이요. 이 정치 신인의 국회의원 빠지다는 비율이 매 국회마다 50%가 넘습니다. 이러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정치 신인들이 진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하원 선거에서 이른바 워터게이트 베이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제 대거 진출한 게 33%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번 50%. 그리고 예를 들면 17대 국회는 62.5%, 거의 63% 네. 가까운 정치인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물갈이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아하.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사람만 바꿔가지고 뭐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을 달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꾼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한계가 있고 이게 그거는 사실 별 효과가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좀 그 인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사람을 바꾸는 것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뭐 저는 여러 뭐- 가지 잠깐만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예. 현역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반길 만한 그런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 그분들을 옹호해 줄 생각은 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정치 신인들은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충원 구조가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충원돼 있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정치인과 정치 신인에 있어서의 신선한 맛이 어떤 신선하고 자기를 좀 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천 과정을 최대한도로 계량화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찬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 리스트를 어떻게 또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 굉장히 자의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계량화시키고 그리고 비례대표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납득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만들어야지 지금 상태라는 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정치 신인, 우리가 그 신인에만 몰두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중진 의원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사람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정치 신인도 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신인과 기성 정치인이 딱 나눠가지고 당신네들은 나빠, 당신들은 좋아.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갈이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우리 높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예. 새롭고 깨끗한 물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렇고요. 네. 충원 구조가 투명하고 계량화되고 객관화될수록 당의 입장이라든지 위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굉장히 나아질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는 경우도 많고요. 네, 최 교수님. 물갈이를 하긴 하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롭고 깨끗한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시스템상으로. 당내 경선을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나 이른바 계파의 수장의 영향력을 가능하면 배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내 당원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당 밖의 여론을 같이 종합해서 이제 후보를 이제 공천한다, 후보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제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또 언론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겉으로는 그런데 설령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당의 지도부나 당의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의 입김이 많이 미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시스템적인 공천으로 가긴 가는데 민주당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실상 들여다보면은 지금 막상 그 공천에 경선에 임한 후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조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당의 지도부의 입김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또 이제 전략 공천이라는 게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전략 공천이 들어가고 또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거기에 또 당의 영향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은 시스템적인 공천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내 현안이 발생하거나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의원들이 너무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유지하잖아요. 여야 할 거 없이 그 이번 정권이나 지난 정권이나 그게 뭐겠습니까? 항상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개혁 공천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 선거의 승패에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어느 당이 더 공천을 개혁적으로 하는가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당들이 개혁 공천을 한다고 하는데 네. 막상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게 물갈이율은 높은데 초선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민주당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초재선의 비율이 거의 70% 육박합니다. 근데 소장파대 목소리가 없잖아요. 한국당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당내 경선이나 어떤 무슨 뭐 프라이머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객관화하고 수량화한다 하더라도요.
당의 어떤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거기에 의해서 중진도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중진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우리 인위적으로 다선 중진도 무조건 배제한다. 초선은 참신하다. 참신하지 않은 초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 아직 뺏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여야 막론하고 이상한 발언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참신한 사람들일수록 역설적으로 뺏을 달아야 되니까 더 돌격대로 나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정확하게 당의 계파의 수장이라든지 당의 지도부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을 수 있게끔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90%에 가깝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초선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건 옛날에 다시 반복이고 전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 여론이 조금씩이나마 아니면 때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국민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신 교수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정권의 특정 정권의 여론조사만 보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레임덕의 징후 이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좀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을 때,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보다 높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여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날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17일에서부터 1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RDD 방식이고 신뢰 수준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0%입니다. 예? 40%인데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38%가 나오고요. 그리고 역시 범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의당 지지율이 한 6%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을 합쳤을 경우에는 이게 근 한 45% 가까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나왔죠. 이 얘기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충족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둘째는 뭐냐면 부정평가 긍정평가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제가 볼 땐 두 가지는 상당히 지금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적이 됐는데 한 가지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레임덕은 아니지만 레임덕을 앞두고 있거나 잘못하면 지금 조기 진입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저는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서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좀 어떻게 잘 좀 진입하지 않도록, 그 사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조기 레임덕 빠지는 거 안 좋으니까 거기에 좀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현상을 자기 위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여론조사 결과를 민심의 완벽한 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치는 이제 뭐 갤럽 조사가 40% 나왔잖아요. 만약 40%가 허물어지면은 하나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0%란 수치 자체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거의 뭐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건데 문제는 추세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자꾸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결국은 분명하게 말해서 자꾸 무슨 정권의 편을 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을 하라는 게 더 많다라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국 변수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경제는 항상 어려웠던 거죠.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게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만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한국당은 자꾸만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 뭐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정책들의 부정적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 조국 장관 변수를 배제하면서 자꾸 이 여론조사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도 보다 정직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게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이거를 정권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주말이 지나고 오늘 아침 아닙니까? 오늘 내일 또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여론 수치 자체는 높지만 이 추세가 분명히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건 압도적이었어요. 뭐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9대1, 8대2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다. 이 법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만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실 이거 말고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남북 관계가 뭔가 좀 이제 난관에 빠져 있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실무 협상이 나오고 있고 또 유엔 총회 연설도 예정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지금 남북 관계는 그런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인가? 이게 무슨 경제가 무조건 나쁘고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여야 무슨 의원들은 뭐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당,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당에 속해 있고 또 공천도 받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치고 이건 그렇지 않은데 지나치게 정파적이거나 당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스스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당도 여기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거 아닙니까? 집권 세력이 잘 돼야지 개혁도 잘 되는 것이고 전 사실 그래요. 한국당이 요즘 조금 이제 이 조국 관련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이제 뭐 활력을 찾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한국당의 그동안의 행태는 대단히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좁혀지느냐를 봐야 돼요. 민주당이나 여권들이. 그렇지 않고 자꾸 스스로에게 다른 얘기를 한다.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이게 과학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도 자꾸 다르게 해석한다? 저는 그건 올바른 태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도 분명히 맞고요. 자, 조국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짚어볼까요? 근데요, 그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신 게 한국리서치가 19일에서 20일 만 19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인데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개혁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과 이퀄 조국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는 것이다. 이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전 들고요. 그리고 물론 이 여론조사에 조 장관이 검찰개혁 수행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가 45%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잘 못할 것은 41%인데 저는 이 여론조사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갤럽 여론조사 두 가지 연결해서 보면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로서는 이게 연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걸 또 잘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최소한도 이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 뭐냐면 이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또 뭐냐면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46%,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19%거든요. 또 이거를 보면은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것과 또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론조사를 요 항목을 보면 같은 여론조사 테두리 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 설명이 힘든 부분이 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여론조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볼 때에는 뭐냐면 최소한도 검찰 개혁과 조 장관은 좀 띄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현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도 복잡 미묘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 조금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네, 최 교수님, 조국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검찰 어제 제가 집에서 진보 집권 플레이나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네. 정말 글을 잘 썼더라고요. 2010년도에 쓴 책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어제 좀 집에서 일요일 하루 종일. 근데 그 책에 보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소식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검찰개혁 하겠구나. 그때 서울대 교수 시절이에요. 2010년도니까. 근데 그 책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봤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 제외하면 검찰개혁 조국 장관만큼 잘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검찰에 대한 분명한 철학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나치게 지금 법무부가 검찰 출신들로 채워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문제는 여전히 지금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을 배제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 잘할 것 같아요. 조국 네. 장관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들하고 지금 일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잘 정리가 된다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제가 깔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잘 해결된다는 전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사상하고 배제한 다음에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잘할 것 같소라고 얘기하면 대답하기 대단히 어려운 네. 거예요. 그런 걸 배제하면 완벽하게 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9대1, 8대1로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임명 반대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현재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특히 조국 장관 일가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게 해소된다는 전제가 깔리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이 복잡 미묘한 것 같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국민이 오히려 우리 정치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두 분의 교수님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끝으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어떠해야 되는가? 신 교수님. 저는 정치라는 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권력적 현상입니다. 권력이라는 호랑이를 가지고 다루는 게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를 우리가 풀어놓고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가둬놓고 키우죠. 정치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량한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권력적 현상이니까 호랑이라는 권력이라는 호랑이를 우리에 가둬놔야 되고 네.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라는 호랑이를 잘 다루게끔 튼튼한 우리를 지어야 한다. 우리를 지어야 되고 그 우리를 짓기 위한 과정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선한 권력과 악한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다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 교수님, 정치란 어떠해야 하고 어떤 것인가?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는 정치는 갈등을 조정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갈등의 조정이니까 또 다른 말입니다만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이게 정치의 가장 원론적인 정의거든요. 그러나 그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기커녕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니까 또 하나 역시 중요한 거는 정치는 완전한 현실주의 정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완벽한 이상주의적인 정치도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과 이상의 어딘가 저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거든요. 명분과 실리의 어떤 접점. 근데 우리 정치가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스템 얘기도 했고 공천 제도 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냉전이나 분단에서 연유한 이 진영 논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 사안이 발생하면 이걸 객관적으로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과 연계시키면서 진영 대 진영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조정도 안 되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가 계속 존재하는 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정치적 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물가루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여야 보수 진보의 인식이 전제돼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명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 앞서 교단 재판국에서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열리는 교단의 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최종 논의를 합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재판국은 지난달 5일 재심에서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게 부자 세습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빙이 유효하다고 했던 지난해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하지만 재판국의 무효 결정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의 결정을 수용할지 최종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가 재판국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아직도 미지수인 만큼 총회의 결정이 명성교회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번 104회 총회에선 명성교회에서 문제가 된 세습 금지 조항을 고치거나 폐기할지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직계 비속 등은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이미 2년 전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이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성환 목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위임 목사 청빙은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면서도 한국 교회에 큰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말을 강의 중에 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니까 매춘의 일종이. 지난 19일 류석춘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충격에서 못 헤어나오고 그 강의실에 앉아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나온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에 공식 입장을 내고 류 교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또 가능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가 속한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회는 총학과는 별개로 이렇게 중앙도서관에 대자보를 붙여 류 교수의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도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류 교수가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연세대는 즉각 류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는 학교 차원에서 류 교수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이 된 이춘재. 지금까지 경찰의 조사를 3번을 받았는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입을 열게 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에서 저지른 처제 살인 사건, 그리고 또 다른 미제 사건과 화성 사건과의 연결고리도 찾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3차례 이춘재를 대면 조사해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이 씨는 그때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에도 대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이 씨의 입을 열게 할 다른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들이밀기 위해 주말 동안 기존 수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방대한 양의 자료 외에 연쇄살인 당시 수사진도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청주지검으로부터 20년 전 이 씨가 저지른 처제살인 사건 자료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또 경기 화성이나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과 당시 이 씨의 행적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 씨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도 이어갑니다. 국과수는 현재 4차 사건의 증거물을 분석 중입니다.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경찰에 넘겨받는 대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JTBC 취재에서 자백 없이 수사가 길어질 경우 증거력이 높은 DNA 자료만으로 이 씨를 진범으로 특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차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는 1, 2주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시속 51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독도 남쪽 해상을 지났는데 오후에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지역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은 경상도와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전국적으로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해상으로만 이동을 했지만 강력한 위력을 보여준 이번 태풍으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 표지판과 건물, 구조물이 강한 바람에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모두 26명이 현재까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또 우리 시간 모레 새벽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평화 외교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올해 5월 이후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궤도를 일본 정부는 2번 넘게 탐지하지 못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게 일본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미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선 구도를 뒤바꿀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단을 받아들일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교단의 총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총회에 참여해서 최종 판단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2.1%, 내년 2020년은 2.3%로 전망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국회의원을 불러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중년 남성들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들 모두 주황색 종이 팔찌를 차고 있어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남성들은 피츠버그 곳곳의 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이미 숨을 거뒀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들 모두 약물 과다 복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특이하게 남성들은 모두 주황색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팔찌를 어디서 누가 나눠준 것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에 있는 한 양로원에선 불이 났습니다. 당시 건물 안엔 노인과 직원 등 80여 명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모두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 2명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다쳤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건물 밖에서 시작된 불이 지붕 쪽으로 옮겨 붙었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 산길을 따라 돌던 버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바위에 부딪힌 겁니다. 사고 당시 40명 안팎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26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주에서 유성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듯 어둡던 밤하늘이 번쩍하고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태즈메이니아주 곳곳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순간이 포착됐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유성이 떨어진 뒤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온 마을을 밝힌 이 유성이 축구공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 남부의 한 마을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진흙탕에 빠져 있는데요. 혼자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무리가 이 사슴을 발견했는데요. 뿔에 줄을 묶어 당겨보려 했지만 사슴의 무게에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성인 4명이 직접 뿔을 붙잡고 끌어올린 끝에 무사히 사슴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슴을 구조한 이들이 훌륭하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남긴 제17호 태풍 타파는 한반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태풍은 이제 한반도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 독도 남쪽 해상을 지나서 지금은 한반도에서 멀어졌습니다. 빠르게 북동진하면서 오늘 오후에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 계속 발효 중이고요. 또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비가 완전히 그친 것은 아니고 곳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4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시고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추분이잖아요. 어제는 태풍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꽤 많이 쌀쌀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6, 7도 밑돌면서 좀 많이 쌀쌀했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먼저 현재 출근길 기온이 서울과 광주 17도, 대구 18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고요. 낮에도 서울이 25도, 광주 24도,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오르면서 전국이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여전히 평년 수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기온이 내려오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까? 내일은 일단 아침에는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낮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26도, 또 모레에는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또 아침에는 비교적 쌀쌀한 기온이 계속되기 때문에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을 네.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 중재자 역할이 주목됩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로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앞서 두세 가지의 중요한 과제들 또 주목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책 공조를 긴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다 실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하면서 약간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 정부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국 대화가 재개되고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슈퍼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된 이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분위기가 꽤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올 텐데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협상은 재개될 거지만 네. 아마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예상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결국 북한도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바로 서로 양보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일정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그간 주장해왔던 단계적 비핵화에 제재 완화나 체제 보장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된 그러한 협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위협을 해소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갖다가 해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만큼은 가능하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타결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양측이 만나서 서로의 카드를 꺼내놓다 보면은 거기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실무회담은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 행보에 있어서 필요하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타협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 실무 협상의 축이 과거 대북 제재 해제 문제에서 체제 안전 보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해제 문제는 비핵화 실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북한이 지난 8월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기간 중에 미국을 비난하면서 위협 해소, 체제 보장 문제를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중점 사항이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보장 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문제도 제기되곤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협상을 보면 북한은 이 제재만 완화될 수 있다면은 자신들의 경제 발전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고, 최근 북한의 북미국장이 이야기한 것도 보면은 위협을 해소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체제 보장 문제와 제재 완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그런 셈법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진행될 9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 표현상의 차이들이 좀 있는데요. 센터님께서는 중재자가 맞다고 보십니까? 촉진자가 맞다고 보십니까? 현재 사실 상황에서는요? 중재자라는 것은 북한의 안을 가지고 또 미국의 안을 우리에게 제출하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제대로 된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역할이 절대 축소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남북 간의 구체적인 뭐 대화 재개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해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 또다시 나오는 것들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미국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가 될 때 남북 관계와 무관한 제재 완화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지연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제재 완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이제 조치를 갖다가 구상함에 있어서 위협 해소나 제재 완화, 특히 제재 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남북 경협이 먼저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제재 완화를 우리 정부는 희망하고 그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결하기로 우리 정부가 결정한 이후에 한미 동맹 의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부정적인 반응들도 미국 조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런 부분을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를 해줘야겠죠. 네. 아마 미 측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답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미측과 진솔한 협의를 하고, 아마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떨 것인가 한국에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을 잘 설명한다면은 이번에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백색 국가 지정 제외까지도 처리하는 그런 외교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을 겁니다. 네. 잘못하면은 동맹국 두 개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그간 보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지소미아 문제나 뭐 백색 국가 지정제에 직접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 한일 협력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대화나 협력을 거부하는 측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미 간의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이달 말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은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달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최초로 북측에서 이야기할 때는 9월 말이라고 네. 했는데 약간 시간은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개최하느냐, 그것도 한 가지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하다 보면 시간은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는데,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시기의 문제이지 현재 분명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맞서 우리 군도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습니다. 사거리를 늘리는 등 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사거리까지 실제로 날아갈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국내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입니다. 국내 유일의 미사일 시험 발사장인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로 한반도 상공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서해 쪽에도 중국이 있어 사거리 확보에 제약이 따릅니다. 우리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의 최대 비행거리가 800km이지만 실제 사거리만큼 날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군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외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미사일 훈련장이 있는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을 후보군에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거리는 제한돼 있지만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연구 개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국방과학연구소 측 설명입니다. 다만 훈련장 임대에만 수백억 원이 드는 데다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이번 주 열리는 유엔 총회 세계 정상들이 속속 뉴욕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이슈도 있고요. 한일 간 갈등 이슈도 있고 우리와 따져보자면 그리고 또 이란 이슈도 있고 중요한 이슈들이 많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상기후가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문제예요. 유엔 총회 첫 공식 일정이 이 기후회의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후회의를 이 올해 제74차 유엔 총회의 그 첫 행사로, 첫 이제 그 공식 행사로 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 맞다나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때는 뜨거워지고 어떤 때는 너무 추워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아주 심각한 태풍, 허리케인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일고 하는 이런 기후 변화 자체가 우리의 삶을 좀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바탕에서 이번 기후 협상, 기후 관련 이제 회의를 맨 처음 행사로 열고요. 특히 지난 20일에 전 세계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기후 변화 파업도 하루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도 참가를 했고요. 전 세계 160여 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무려 4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외신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 뉴스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앞서 저희가 보도 연결해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세계기상기구가 최근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고 이걸 그대로 두면 대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심각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회의에 안 나온다고요? 그간의 행보를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는 본인이 자타 공인하는 그 기후변화 음모론자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건 과학이 아니고 그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뒷전에 이제 가려지고 있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할 정도인데요. 2017년 6월 파리 기후 변화 변화 협정에서 탈퇴를 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올해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고 세계 이제 종교 박해에 대한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이 자체를 보면은 중국을 노리는 게 분명하죠. 중국은 지금 신장 위구르의 무슬림 그리고 이제 티베트의 불교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수 민족, 소수 종교에 대해서 소수가 아니죠. 종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석하는 게 아닌가. 정치적인 입장이냐, 오히려 이제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보는 입장이냐. 미국의 세계의 지도국이라는 미국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앞서 전문가도 짚어봤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이란 이슈잖아요. 사우디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아서 서로 또 한 번 무서운 말들을 두 나라 간에 오고 갔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대통령이 이번에 아직은 만난다는 공식 일정은 없고요. 근데 또 깜짝 만남의 자리가 성사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유엔 총회라는 자리는 이제 전 세계 모든 미국이 적대국까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이제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이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번 유엔 총회 참석했을 때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만나자.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에 대한 드론 공격 때문에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때문에 물 건너가지 않았나 뭐 그런 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트럼프도 끝까지 나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 I'm flexible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란이 이제 어떤 특이한 제안, 미국의 입맛에 맞는 걸 들고 나온다면은 네. 만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는 겁니까? 사실은 그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란산 원유를 상당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란산 석유 수출을 이제 금지하는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테헤란으로 날아가서 네. 이란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내가 한번 중재를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네. 아베 총리가 방문하는 사이에 이란 유조선을 포함한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체면을 구겼는데요. 이번에도 내가 그때 만난 안면도 있고 하니까 한번 중재를 해보겠다. 그래서 특이한 게 24일 날에 아베 총리가 이제 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유엔 이제 총회 근처에서. 그리고 네.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와 만납니다. 그래서 뭔가 모종의 메시지를 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네. 한 나라가 나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중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미국의 중재 역할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엔 무대가 이번에 기회다.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좀 중재자 역할을 해라. 이런 서한을 또 보냈다고 그래서요. 뭔가 노력을 하라는 네. 이제 그런 의회 차원에서 의회는 이제 그 대외관계 외교를 이제 상당히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제 한일 문제는 한일이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미국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한일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다만 네. 미국이 어떤 끈을 연결해주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도 동맹이고 일본과도 동맹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의회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 세계 정상들이 만나는 이 유엔 총회 뒤에 이런 현안들과 관련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같이 달리면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특수 장비가 도와줬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전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된 건 한의대에 다니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시신경 위축증을 앓고 시력을 잃었지만 좌절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수영에 대해서 조금 더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마라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계기면서 목표 의식도 생기고.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선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10km를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씨의 몸에 맞춰 개발한 특수 장비 덕분입니다. 한 씨가 달릴 경로에 따라 사물의 정보를 청각 신호로 보내는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자전거나 자동차 같은 사물이나 사람이 지나갈 때 미리 정해진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팬들이 보내온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씨는 11월에 이 장비를 착용하고 그리스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42.195km를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게 기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바깥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JTBC 이예원입니다. 2020 아시아 축구연맹 16세 이하 챔피언십 예선에서 한국 남자 대표팀이 3전 전승을 거두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현지 시간 22일 미얀마에서 열린 대회 예선 K조 3차전에서 태국을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앞서 대만을 10대 0으로 대파하고 미얀마를 1대 0으로 이긴 남자 대표팀은 3전 전승 조 1위로 예선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16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은 북한에 0대 3으로 패하며 1승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은 이란 당국이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겠다고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다음 달 월드컵 지역 예선전부터 이란 여성이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몰래 경기장에 들어가려다 체포된 한 이란 여성이 분신해 사망하면서 여성의 경기장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윈블던 테니스 대회 단식 8강에 올랐던 체코 출신 카롤리나 무호바가 여자 프로테니스 투어 KB 하나은행 코리아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무호바는 어제 열린 단식 결승에서 폴란드의 마그다 리네테를 1시간 9분 만에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세계 랭킹이 140위권이었던 무호바는 7월 윈블던 8강과 이달 초 열린 US 오픈 3회전 진출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의 길이가 차차 길어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밤사이 태풍 타파는 독도 남쪽 해상을 지나서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풍의 여파는 남아있는데요.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 곳곳에 풍랑특보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직 비구름도 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최대 40mm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어제 무척 쌀쌀했지만 오늘은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북한도 25도 안팎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조금 더 오르면서 평년 수준 회복하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시속 51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독도 남쪽 해상을 지났는데 오후에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지역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은 경상도와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으로만 이동했지만 위력이 대단했던 이번 태풍으로 모두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산, 전남, 경남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가로수가 뽑히고 도로 표시판이 떨어지고 농경지와 도로,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또 우리 시간 모레 새벽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평화 외교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 일본의 안보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궤도를 일본 정부가 2번 넘게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